이 영화는 투쟁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쁜 용해인 의원과 같이 사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이건 진짜 고소당합니다. 이건 용해인 진짜 의원 고소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의원님인데 그게 국회에서 하듯이 남편한테 그러면은 난 힘들 것 같아요. 자, 망해가는 방송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21번째 이야기입니다. 망한다. 자, 아침이라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분이나 됐어요. 우후, 역시 유튜브야. 유튜브로 해야 되나 봐. 뭐가 조회수가 100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요즘에 유튜브로 해야 돼. 망한 채널의 조건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 런칭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았는데 100회가 넘지 않는 영상이 있다. 100회가 모두 다 100회를 넘지 않는다. 망한 단계 1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솔직히 아카이브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 기획을 안 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뭐, 근데 뭐 그치. 들으려면 듣고 듣기 싫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00만도 할 수 있어. 뭔 소리야?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자,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웅PD입니다. 지금 시간 아침 9시 14분. 졸려 죽겠네요. 네, 지금 희망퇴직을 한 장충필입니다. 잘 가. 얼굴에 요새 여유가 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뭐 속은 그렇진 않아요. 뭐 마냥 기쁘겠습니까? 그럼요. 언론 현실에 있어서 매우 슬퍼하시고 계시죠? 그럼요.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뭐 M도 그렇고 K도 그렇다면서요.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만 안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M이고 K고 지금 그러니까 언론사를 다니고 있는 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2030 세대의 머릿속엔 방송이라는 일이 별로 신성하지 않은가 봐요. 아니 뭐 신성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만 아니면 돼라는 문화가 되게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비단 뭐 언론인으로서 어떤 세크리파이스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사실 그거는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모두 다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되라는 건 인지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의 뭐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일반 소상공인입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지 우리. 내가 중소기업이야, 그냥 우리. 내가 단순히 그냥 밥 벌어 먹을 목적으로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갖다 팔고 그걸로 내 수익을 내고 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도 그렇고 뭐 의사들에게도 그렇고 변호사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러한 직무들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감을 주는 거고 그 책임감을 사실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훈 PD가 얘기하는 부분이 직업 윤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물론 그것이 맞으나 뭐 의사들이나 변호사들도 자신의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 현실은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 모두가 그렇게 다 될 수는 없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래 쟤네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이해해 주는 건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라는 물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먹고 사니즘 방송 일을 하든 방송 일 외적으로 뭐 의사든 변호사든 자기의 일을 먹고 사니즘으로만 놓고 이 판단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쌍욕을 퍼부어줘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쌍욕을 퍼부어줘야 돼요. TBS, MBC, KBS 다니고 있는 기자, 뭐 PD, 니들 뭐 하고 있냐라고 쌍욕을 퍼부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더 욕을 해줘야지 그 직업군 집단이 변화할 수 있고. 그럼 사실 그 주체는 소비자여야 해요. 그렇죠. 모든 공급자를 변화시키는 건 소비자입니다. 공급자 스스로 변해, 너희 혼자 변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주의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합니다. 수요에서 그런 수요가 생기면 공급자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정치는 그것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돌아오면 이제 미디어 수용자 지금 듣고 있는 이 방송 우리 방송은 아니겠지만 방송을 듣고 있는 방송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준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저런 이걸 교조주의적인 자세 안 돼. 이걸 듣고 있는 니들도 문제야.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듣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왜 들어?
마냥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아다니고. 마냥 자극적이잖아. 아 이율배반적이라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언론인다운 민주노총 총무장 윤PD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것저것 불 끌어 다니는데 불만 더 커지고 있어서 머리 아픈 윤여건 PD입니다. 내가 들고 다니고 있는 게 물인 줄 알았는데 기름인가 봐. 모르겠어. 내가 지금 기름을 들고 있는 건지 물을 들고 있는 건지 진짜. 그냥 일단 띄우는 거야. 일단 띠골이 있는데 모르겠어. 일단 막 여기저기 붓고 있는데 커져. 진짜. 그러니까 안에서 되게 막 그러니까 이게 나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앤트맨 같은 거야. 앤트맨 본 적 있어요? 아, 영화? 네. 앤트맨 시리즈는 안 봐가지고. 난 1편만 모르겠네. 봤어요. 2편까지 봤나? 앤트맨에 보면은 앤트맨의 그 주인공이 갑자기 각성을 해요. 응. 각성을 해서 막 그 잔디밭을 엄청 뛰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갑자기 풀샷으로 보여줘. 인간의 눈으로 작잖아. 그 안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진짜. 평온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막 기찻길 막 부수고 막 건물 부수고 이랬는데 알고 보면은 그 애기 장난감 도시 시리즈 이런 거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뭔가 양자역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재밌습니다. 본인 소개해주죠. 소개해야죠. 저요? 어. 저는 김호정 PD고요. 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김포시는 서울시가 될까요?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매우 반대합니다. 뭐 이미 어제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저거 설문조사 벌써 돌리기는 했던데 서울 시민의 63%가 반대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겠죠. 음. 왜냐면은 세금 내는 입장에서 내 세금이 김포시랑 연결하는데 쓴다?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잘.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김포 옆에 뭐 광명, 하남 뭐 이런 과천, 의왕 이런데 벌써 플랜카드 걸렸대요. 우리도 서울시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서울시만 남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겠는데. 그러면은 험지가 없어진다? 저는 대구구청장 막 이런 거야. 저는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서울만 대뜸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되는 거죠. 도시국가는 하고 그 일본에 지금 그 메인이 되는 도쿄나 교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한 900엔이면은 한 3층짜리 집 하나를 살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집 3층짜리 집 한 채가 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지금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싸가지고. 저 사람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야. 지는 서울에 집이 있어.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나간다고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저는 굴하지 않고 버틸 게다가 겁니다. 서울 외곽도 아니야. 서울 그래 중심이야. 마용성에 있어 마용성에. 이런 게 부르주아집니다. 아니요, 근데 그 마용성이 기만이야 기만. 그 우리 집은 마용성이라고 얘기되는 지역의 평균적인 집값에 비해서 한참 아래입니다. 좀 마용성에선 좀 외곽. 마용성에 있어요. 근데 왜 김포실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전 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김포일까? 그러니까 그림이 안 많고 이쁘잖아. 많은, 체리토목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서울시의 김포하면은 살짝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기긴 했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왜 김포일까를 하다가 김포의 신혼부부 인구가 좀 많나? 근데 사실 하남이나 이런 서울 외곽 도시에 되게 많거든요. 고양시 엄청 많지 그리고. 근데 어쩌면 강서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제일 큰 이제 이유, 김포를 서울로 데려오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쓰레기 매립지 때문 아닌가. 그게 제일 소각장. 크긴 해요. 왜냐면은 김포에다 마포에서 계속 안 되니까. 서울시가 그렇지. 계약 25년까지인가 26년까지 돼 25년까지. 있어서 그때까지라서 쓰레기 매립지를 못 찾으면 서울시에서 매립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지 사실 지금 그치. 서울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에 매립지가 많으니 좀 그쪽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저는 오히려 김포 골드라인 얘기도 있었고 우리 오세훈 사랑하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시는 그 뭐냐 한강 르네상스 그리고 한강을 통해서 이제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맞물리면서 국힘에서 낼름 그걸 갖고 안 온 그래도 겁니다. 매일경제인가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김포 서울시로 편입하면 한강을 통해서 해상 물류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지금이 무슨 씨발 대항해 시대입니까?
4대강이면 4대강. 아니 컨테이너 섬까지는 생각도 안 해. 그보다 작은 선박도 지금 한강에 있는 다리들 때문에 못 들어와요. 운요 사건을 다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어디까지 들어오려고? 아니, 대항해 시대야? 강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은 그 엄청 큰 그 뭐지? 아라뱃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라뱃길. 네. 거기 가면 진짜 횡횡하거든요. 아라뱃길은 아니 뭐 지금 수상 택시도 망하고 있다는데 뭘? 수상 택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어. 수상 택시를 탈 의미가 없어. 우리가 보통 택시를 탄다는 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바로 앞에 도착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건데 수상 택시는 나루토에서 나루토로 조선 시대야? 나루토에서 나루토로 그러니까 이동하게? 레페강 뗏목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시드니 같은 국가는 페리 같은 게 있어서 강에서 노선자 대중교통의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그 시드니에 있는 그 페리들을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요. 거기는 바다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한강이 다른 나라 수도들이나 도시들에 있는 강보다는 강폭이 넓기도 하고 그쵸, 훨씬 넓죠. 깊이도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그 뭔가 우리가 보통 해상물류 사업, 해상물류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선을 떠올리잖아요. 컨테이너선을 서울 한복판까지 끌고 들어오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럴 거면 인천까지 서울로 그냥 합쳐버리지 왜? 그러니까 총선은 그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나오던 것 마치 같던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의 개헌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맞아. 직전에 모든 이슈를 확 그걸로 끌어들여 덮어버리는. 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TBS라는 회사를 김포지사를 설립을 해야 되나? 왜 김포가 서울시 들어오면 그냥 똑같은 거지? 여기에 뭔가 이슈에 편승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뭐 어차피 2달 후에 망할 건데 뭘 그런 생각까지 그렇죠. 해요. 2달 그 전청조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그냥 전부 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현이도 공범 같던데 보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응. 그러니까 전청조 사건이 사실 마약 사건을 다 뒤덮을 만큼 저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상에서. 여론상으로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졌지? 그러니까 물론 스케일이 크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사기치는 건데 과연 전청조의 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수많은 뭐 LCT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다른 그 뭐죠? 막 보이스피싱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기. 그런 사기라든지 혹은 뭐 그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라든지 금액적이나 피해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보다 이게 훨씬 더 작거든요. 전청조 사건이. 사실 저는 이게 이 이슈 자체가 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면 뉴스 종이 지면도 있고 이 방송 전파를 타는 지면도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전청조 같은 사기꾼은 대한민국에 수두룩해요. 맞아요. 거의 100면 남짓 할 거예요. 근데 단지 전 펜싱 선수였던 사람이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남현이가 아니라 다른 진짜 똑같은 나이대 똑같은 아줌마가 똑같이 사기를 당했으면 이렇게 지면을 차지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치. 저는 사실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다뤄질 일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들어요. 사실. 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 남현이 전청조 사태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여장 남자. 아니요, 이 사태가 처음 시작되게 된 그 여성조선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다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매거진에서 있는 가십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가십의 이야기가 물론 이야기가 좀 자극적이고 스토리가 좀 영화로 만들면 스토리가 되긴 해요. 근데 가십에서 다뤄져야 할 이야기가 주류 언론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언론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순간이냐면은 막 섹스를 할 때 성기를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사실 CBS에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김현정 뉴스에서 다뤄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왜 여기서 다루게 됐지? 그러니까 이건 사회면이 아니라 사실 되게 작은 단신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단신으로 달아줘야 하고 오히려 매거진이나 아니면은 뭐 GQ나 미용실에서 보는 잡지들에서 되게 흥미롭게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거나 이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주류 언론으로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론이 사랑받지 못하고 언론이 신뢰받지 못하는 하나의 단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초장에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과연 뉴스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과연 이 아이템들의 그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당을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냥 아둥바둥 하고 있는 그냥 직장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언론의 환경에 정말 뭐랄까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하고 다룬다면은 전청조 사건으로 인한 사기 유형을 비슷한 유형들을 찾아가지고 이 유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주의를 주는 식으로 가야 그렇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접한데 이 피해자들이 당한 거가 너무 바보스러움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청조가 뭐 연기를 한다거나 전청조가 뭐 강단에 나가서 강의했는데 여잔지 뭐 재벌 3세인 걸 속았는데 그게 다 속아버리더라. 약간 영화적 플롯만 사용해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에 선착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슈는 중요해요. 이슈를 팩트를 찾고 그 안에서 그 팩트를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행동은 그리고 이슈를 널리 알리는 행동은 되게 중요합니다. 방송과 언론의 역할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연예가 중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공기가 되려면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 이슈를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그런 일들은 전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자극적인 거 아니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얼마나 독특한가. 독특하고 희한성 이런 거에만 전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들을 다 제쳐버리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 같은 데 상위에 다 남현이 전청조 얘기로만 도배되고 그러니까 서로 하는 얘기만 받아 적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놓고 그게 좀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기자들이 무언가를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 중간에 지금 뭐 다시 묻히긴 했지만 이 전청조 사기 사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촉발돼가지고 취재를 하다 보니 그게 나온 거지. 남현이 펜싱 클럽에서 벌어졌던 이제 코치의 학생 성폭행 사건 그것을 남현이와 전청조가 어떻게 덮어나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보도가 좀 나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전청조에게 인공 고환이 있는가 없는가 그 인공 성기는 어떤 식으로 발기가 되는가 그리고 뭐 근데 그거 좀 궁금하긴 하더라. 아니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성 동화나 이런 가십지에나 실릴 이야기지 이게 조선일보였나 동아일보의 그 메인으로 걸릴 만한 기사냐는 거야.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하여튼 이 언론 말을 진짜 하려다가도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거는 되게 더 썬지 이런 데서 그렇지 다룬단 말이죠. 그런 데서 해야 되는 해리포터에 거지. 보면 예언자 일보가 있고 루나 러브군 아버지가 운영하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나 창간할까? 아 그런 거만 창간하면 돈은 잘 벌 것 같아. 물론 그렇지. 어. 양심 내려놓고. 아 차라리 우리나라에 그런 언론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쓰레기통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물론 사회적으로 가십이나 이런 걸 다룸으로써 사람들이 해악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 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론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가십성을 다루는 매체가 할 일이 있는데 이게 경계선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권력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론지의 역할을 하는데 정론지의 역할은 사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권력에서 계속 정론지를 못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럼 자꾸 눈을 다른 데 그럼 돌리는 자꾸 거야.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한 게 강력한 독재 정권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뭐 스포츠, 섹스, 스크린? 아니요. 그런 것도 많이 나지만 그런 거는 사실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미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선행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해도 안 온다니까. 좋은 거긴 한데 해도 안 온다니까. 그리고 현재 사회가 매우 아름답다고 포장하기 되게 그렇지. 쉬우니까. 그게 결국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뭐 쪽방촌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의 보도 비율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게 피곤하긴 하지만 누군가는 항상 계속 다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공영 방송과 뭐 신문은 공영이 없으니까요. 그런 메인 신문들이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클릭수, 조회수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되게 위키트리 같은 우렸습니다. 거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위키트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세대는 망한 것 같고 미래 세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최소한의 직업 윤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든가 대학에서 가르치든가 기본적인 사명감 정도는 심어주고 좀 사회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언론이 좀 다른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룹이 여러 개의 언론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각각 역할을 따로따로 맡겨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했던 게 사실 중앙그룹이었었던 거죠. 좀 맞죠. 예.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빨갱이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미디어 언론 그룹 큰 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요즘엔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어떤 구조적인 측면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언론 지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닌가. 기자들이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PD들이 PD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그러니까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니라 직장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더 많다라는 지점이 문제인 거다. 근데 이건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 물론 구조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 이미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들어오고 있는 어떤 기자 혹은 PD들의 마인드 자체가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 저는 걸로 보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현재 조금 그 언론계에서 이슈인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워낙 경제적 효과가 크다 보니 언론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 전담 기자들을 뽑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자인데 마크맨인 거죠. 마크맨을 잡은 거죠. 그게 마치 출입 기자를 구하는데 셀럽 출입 기자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언론 지형 자체가 조금 저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우려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교수가 그 우리나라 뭐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한창 그 문해력 논란이 나오고 있을 때 되게 소신껏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지금 멍청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워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류로 인터뷰하신 그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미디어 수요자들이 자극적인 걸 찾고 있어 뭐 이런 비판에 더 나가서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무식해지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내 머리가 멍청해지고 있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로 멍청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온 사회가 모두가 금쪽이가 되고 있어요. 전국민 멍청론. 전국인 금쪽이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장지웅이 아니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자본주의 세계의 끝판왕이 되겠습니다. 꿈이 사장님이래요. 차라리 내가 돈을 빨갱이가 사장이 되고 싶대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미국의 뭐 디즈니든 워너브라더스든 장포트 모독. 미디어 모독. 미디어 그룹을 만들겠어. 미디어 그룹을 인수하던가 만들던가. 나도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내가 미디어 그룹 사장이 되는 게 낫나. 같아서 안 되겠어.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 학교 그 언론사 입사 준비반에서 맨날 떨어지는 형이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그 형이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 나는 기자하기 싫다. 난 데스크 할 거다. 기자가 돼야 데스크를 하지.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내가. 뭐 지금은 허황될 수도 있지만 미래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거 지금 비례가 뽑아주시면은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썬지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거 키워가지고. 우린 그럼 우리가 나가서 같이 해요. 왜 같이 더문 이런 거 하나 하자는 안 해? 만듭시다. 아니 나에게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합시다. 나도 냉정하게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뭔가 돈을 만들어낼 사업 수완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가십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 좀 배타적인 심리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카라큘라 뭐 이런 거 인수해가지고 그런 거 미디어 인수해야 그룹으로 되겠구나. 만들어버려. 가로세로 연구소를 인수해야겠다. 그걸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좀 바꿔놓고. 뭐 지그재그 연구소 이런 거로. 괜찮은데 지그재그 연구소? 그 레카들 다 모아놓고 그런 거 하면은 장난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럼 시청자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아무튼 웃겨. 그렇습니다. 앞에가 재미가 없었는데 영화는 좀 재밌었어요.
앞에도 재밌었는데 다시 우리만 봐도 재밌었나? 재밌다. 오늘 이번 주 영화는 내 안의 모든 것. 네, 민규동 오랜만에. 감독 영화고요. 이선균 배우 지금 마약으로 문제 일으키고 있는 이선균 배우 그리고 임수정 배우 그리고 근데 이선균 씨는 마약이 좀 묻혔어요? 이성균 씨 근데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결국은 이게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것까지는 일단 봐야 1차적인 판단이 또 가능한 거고 뭐 썰이기는 하지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썰을 보다 보니 이제 경찰이 이성균을 피의자로 특정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안 나와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뭐 이런 썰도 돌고는 있거든요. 아직 봐야겠죠? 모르는 전 개인적으로 연예인 마약 사건도 지면에서 너무 크게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사건은 사실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류를 따져서 올라가게 전인권까지 되면, 가야 그렇죠. 돼요. 전인권까지 가야 돼요. 이거 1980년대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민규동 감독의 영화고 그 이성균 배우, 임수정 배우 그리고 류승룡 배우. 이때가 아마 신인 때일 거예요. 네. 류승룡 배우가요? 네. 아, 뜬지 얼마 안 진짜? 됐을 때. 7번 방의 선물 나오기 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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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방전. 했던 영화입니다. 임수정 배우가 가장 인기 있던 배우이던 시절이었을 맞아요. 거예요. 장화홍 그쵸. 연이니까. 네. 맞아. 내 워너비였어. 자, 임수정 배우가 지금의 아내보다 예쁩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그런 이번 사람- 주도 들으시나 보구나.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필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아니 자기 소개합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인공은 주연은 세 배우인데요. 일단 여자 주인공은 정인이라는 이름의 임수정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고요. 남자 주인공은 두현이라는 이름의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이게 임수정이 연기한 이 정인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 있는데 이제 일본 유학 첫날 지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지진을 만나서 놀라가지고 이제 막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과정에서 바깥에서 이제 일본 유학을 오래 좀 더 길게 한 두현이라는 인물이 그 광경을 찍고 있던 두현과 이 정인이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면서 이제 이 둘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뭐 어쨌건 이 둘은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연애를 통해 가지고 길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두현은 처음부터 이제 정인에게 반해 가지고 연애를 하고 내내 정인을 사랑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정인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 혹은 뭐 정인의 똑같은 모습을 봤겠지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관점이 달라졌겠죠. 그러면서 이 두현은 정인에게서부터 떨어지고 싶어 해요. 뭐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혼이라는 얘기도 살짝 꺼내지만 농담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그 정인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잘하는 캐릭터라면 두현은 좀 찌질해. 찌질하고 좀 소심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어쨌건 두현이 이 정인에게 차마 이혼하자는 얘기는 못하니까 어떻게든 회사를 설득해서 강릉으로 1년을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막 회사 동료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가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가 반드시 벗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강릉으로 가는 데는 너무 신나합니다. 강릉으로 가는 데는 자기는 자유라고 외치면서 가는데 막상 갔는데 이게 웬걸 정인이 이미 그 집에 먼저 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인이 그동안 우리가 좀 관계가 소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와이프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출장을 1년 동안 싹싹 빌어가면서 얻어낸 건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현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두현이 우연히 집 밖으로 나왔는데 옆집에서 성기, 이 류승룡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성기라는 인물의 집으로 온갖 국적의 여자들이 드나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카사노바다. 뭘 봐, 씹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이 성기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정인이 성기에게 빠지게 해서 정인이 먼저 자기에게 이혼의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기와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성기가 실제로 정인에게 조금씩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기가 이제 그 두현에게 자기 와이프의 아는 것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해서 그걸 기반으로 정인에게 점점 다가갑니다. 근데 다가가면서 정인도 당연히 흔들리겠지만 어쨌건 설정상으로 이 성기는 굉장한 카사노바니까. 그리고 동시에 성기 역시도 이 정인에게 이제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 뭔가 자기 주장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뭔가 본인과 맞아 떨어진다고 느껴졌는지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기에게 정현은 그만 만나라고 하는데 성기가 그 자리에서 이미 나 이미 사랑에 사- 빠져버렸어.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이제 오히려 정인에게 더 막 그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두현이 너무나 불안해져서 정인에게 이제 사실을 고백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날 정인이 기분이 매우 안 좋아져 있었는데 그 기분이 안 좋았던 거는 회사 일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 두현은 괜히 마음이 찔렸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성기가 너에게 접근했던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시킨 일이고 모든 것이 다 정보도 줬고 다 계획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인이 결국 상처를 받고 성기와도 당연히 관계를 정리하고 이 두현과도 이혼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둘이 합의 이혼을 하러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합의 이혼을 하려고 법정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둘이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 정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리는데 이걸 정인이 지진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처음에 두현과 정인이 만났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다시 나타나면서 뭐 둘이 법정으로 가지는 않고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임수정 너무 이뻐요. 인정. 나 임수정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입술점 어떡하지? 그 이성의 눈을 뜬 시기에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에 제가 처음으로 반한 여배우가 임수정이었었어요. 그 시절에 항상 그랬죠. 그리고 임수정 배우는 그 일본어로 둘이 대화하잖아요. 아 그거 너무. 근데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데 이성균은 진짜 일본어 연기를 너무 못하고 임수정은 일본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연기도 잘하고. 아, 일본 쪽을 좋아하세요? 카와이. 아니 그 제가 제2 외국어를 일본어로 했었어가지고 그 뭐지? 왜요? 왜요? 아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 다른 이유는 아니었군요. 아 그럼요. 에리도 좀 보긴 했는데 자막 없이 야동 보겠다는 의사. 그 연기도 너무 잘하는 거 보고 약간 그때부터 제가 약간 그런 자기 주장 당당히 하고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임수정 배우를 보고. 그리고 여전히 연기를 잘하잖아요 임수정 배우는. 네. 그래서 그런 연기력이 너무 감탄이었다 사실은. 요새 임수정 뭐 하죠? 얼마 전에 거미집이란 영화 찍었더라고요. 아니 뭐 임수정 배우도 되게 연기를 잘했고요. 사실 근데 이 영화는 류승룡 배우가 류승룡이 혼자 살렸죠. 만든 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유승용 보면서 느꼈는데 최준 있잖아요 최준. 최준 그 이미지가 유승용에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 철이 없었죠 그 멘트 있잖아요. 그게 거기 대사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는 뽑아낼 게 좀 많은 영화이지 않았나 문화적으로도. 재밌었습니다. 류승룡 배우의 그 연기, 그러니까 카사노바의 연기, 그러니까 플러팅의 정석이거든요, 사실. 야 플러팅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 그러니까 와 이거는 딱딱 들어. 그러니까 류승룡 배우가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일부러 외모를 좀 더 남성스럽게 만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 행동들은 처음에 다가갔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맞춰줬다가 멋있는 걸 보여줬다가 빠졌다가 가장 자신의 열이 뽀삐가 죽었어요 하면서 우는 여린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세레나레를 탁 매일 그대야를 부르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탁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플러팅의 쫙 단계잖아요. 마지막에 딱 절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절제비야. 딱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 쪼커나 스페이드 A까지는 아지만 그 장땡 정도 이렇게 탁 던지는 요 플러팅의 과정.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줬다 류승룡 배우는. 근데 요즘 시대에 먹힐지 모르겠는데 응용할 만은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절제는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쵸. 연애에 그러니까 있어서. 이 류승룡 배우처럼 하면은 사실 좀 그 현실성이 없죠. 개그 캐릭터로 나오는 개그 거니까. 캐릭이니까. 그런데 그 감정선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되게 살을 많이 붙인 것이 연기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뼈대가 되는 스트림의 그 뼈대가 되는 것들은 사실 인간사의 기본적인 외교에서도 성립이 될 수 있는 아 그렇죠. 외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이니까 사실 이거를 정치에서도 중요해요. 저는 이거는 국립외교원이 신임 외교관 교육 영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들한테도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류승룡 이게
아니 그 아프리카어로 막 마지막에 통화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에서도 기본적인 거예요. 이 방식은. 내가 볼 때 우리 대표한테도 보여줘야겠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대표한테도 보여줘야겠다. 이거 교육 영상으로 보여줘야겠네. 그러니까 플러팅의 정석이라는 거고 그거를 류승배가 너무 잘 살려냈고 맞죠. 진짜 와.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 연출자의 의도를 배우가 명확하게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멍청하면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연출자의 의도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판단해서 되게 잘 뽑아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류승룡 배우가 이 이후에 7번 방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염력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네, 망했잖아. 망하지 않았어요? 망했는데 거기 류승룡 배우가 진짜 정말 괜찮아요. 봐야겠다. 연기를. 그런 연기라든지 그 류승룡 배우의 아직 연기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보여준 영화였다.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항상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저는 그 왓챠피디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을 먼저 하고 보는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5점을 줬더라고요. 이 영화에다가. 저도 높게 줬었어요. 근데 5점을 주고 나서 근데 내가 내 기준으로 저도 나름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5점 영화 쉽게 안 주는데 로맨스 멜로 코미디 영화에 내가 5점을 왜 줬지라는 의문을 갖고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왠지 알았어요. 보자마자. 왜냐? 이 영화는 투쟁 영화입니다. 이 마지막에 결국은 연대야? 아니 연대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그 임수정이 그 이제 그 저기 관계 정리하고 류승룡이랑 관계 정리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람들이 제게 말해요. 말 많다고 뭐 그것도 부정적인 쪽으로만 맞는 말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보단 낫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나는 거기서 완전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내 생각과 완전 일치해. 근데 조용히 있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고 떠들고 불만을 찾고 얘기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적인 이 책임, 역량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투쟁 영화로도 적합하다. 그 두현이 성기한테 좋아하는 그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낼 때 낙곰수 이게 있는 거야. 아 맞아요. 낙곰수가 있었어요. 나 그거 못 봤던 것 봤어요. 아니 그 그거 못 봤던 것 장면에 그 같은데? 정인이 좋아하는 것들 리스트를 봤는데 낙곰수 진중권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냥 모두 까기인 사람들. 아마 정인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뉴스공장도 듣고 출연했을지도 몰라.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치. 모두 까기의 인형이니까. 그래서 나 그런 시대적인 역할도 되게 잘 엮어냈고 투쟁 영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는 정인이 되게 싫었거든요. 말 많은 그 여자. 그러니까 딱 봐도 이선균에게 감정이입이 돼요.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 투쟁 영화라고 했지만 저도 이성균한테 이게 감정이입이 됐던 게 딱 그런 캐릭터의 여자분을 만나봤어요. 있어요. 그런 이제 투쟁성이 강한 여성을 만나봤는데 진짜 처음에 빠질 때는 그 모습 때문에 빠지지만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그 점이 너무 싫어. 그렇죠. 너무 싫어져.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쁜 용해인 의원과 같이 사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이건 진짜 고소 사과해! 당하겠다. 이건 진짜 용해인은 고소감이다. 정말 훌륭하신 의원님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국회에서 하듯이 남편한테 그러면은 난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우리 엄마가 용해인이야 막. 그 애기 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계속 뭔가 균열을 내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참 좋고 막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 엄마야. 그 막. 돌이 나한테 막 와. 그렇지. 그러면 싫어. 아니 방을 이렇게 어지럽히면 되는 겁니까? 힘들잖아. 아니 근데 영화의 결론에 보면은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분도 외로워서 그런 걸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성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화내요. 그래서 내가 그만 좀 하라고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하냐.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얘기해야 풀려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시대의 뭐 대부분의 어머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얘기해야 풀린다는 건데 응. 그래서 아줌마들은 근데 엄마들은 항상 얘기해야 풀잖아요. 맞아. 막 저 분여해가지고 남편 욕하고 막 그렇게 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처음엔 그래서 이성균의 그 두현의 감정에 조금 동요를 했어. 얼마나 답답하면 강릉까지 가고 싶어 할까. 근데 갈수록 두현은 병신이에요.
맞아. 그지 찌질하지. 너무 찌질하고 너무 소심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 감정선이 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오히려 임수정 정인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이성균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막 꾸짖잖아요. 정인을. 음. 그거 보면서 와이프랑 둘이 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어디 가서 뭐 한 거야? 계속 연락했잖아. 계속 막 그렇게 승질 내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다 고백하고 숙여야 될 때 안 숙이더라고. 정말 찌질한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병신이에요, 병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그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의 전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가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자기의 사랑이 맞아. 끝났을 땐 강력하게 탕하고 끊어버리는 그것도 것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헤어질 때 그러니까 보통 어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혹은 대학생 때 남자들이 이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널 정말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근데 그게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미련이 남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악한 헤어짐이거든요. 사실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그게 더 좌절감을 줄진 모르겠으나 그렇지. 그게 더 확실한 이별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행동을 이성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찌질함이 단계를 넘어가서 심지어 옆집 남자에게 내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소심하고 찌질함.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이성균이. 그리고 뭐 그렇게 부탁하고 난 다음에도 쫓아다니잖아. 그렇지 뭐 하나. 감시하잖아. 병신 그러니까 새끼. 21이래. 20대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20대 그렇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설정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한 30대 중반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대 중반 이상이 돼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 거지. 못난 거죠. 못난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이성균이 했던 듀연 역할에서 보면은 듀연은 정인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해할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해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기적이지 않나. 사랑이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두현은 정인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둘이 연인이잖아요. 이 관계에서 정인은 기본적으로 징징이고 집착이 심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정인은 진짜 두현을 사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정인이라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는 외형적으로는 예쁘나 사실 이 사람과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인은 피곤해요 이런 여자. 아까 용해인 의원과 우리 엄마가 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 용해인 의원 너 존경합니다. 이러다가 죄송합니다만 해. 나 불안해. 고소당합니다. 용해인 의원 정말 존경합니다만 우리 엄마,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것과 우리 엄마가 되는 것 혹은 내 아내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 아마 가정에서 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요 거기 용해인 의원분 남편분도 제가 알기로는 활동가 출신이신 걸로. 다행입니다. 다행히. 성향이 맞는 거죠. 다행입니다. 둘 다 이렇게 막 서로. 아무튼 근데, 서로 자아 비판 시키는 건가?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라면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텐데 어쨌든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잘 파악해보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했으면 내가 그것을 이런 표현이 옳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구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 때부터는 이거를 내가 구매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한 건 본인이니까. 뭐 그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 네, 그러니까 같고. 쉽게 근데 이두현이라는 캐릭터는 끊임없이 그걸 방기하고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밀어낸다는 거죠. 아니 오죽하면 집에 불난 이유도 몰라. 자기 때문에 불냈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인이 신추문예를 신청을 했는데 아빠가 싫다고 해가지고 홧김에 불 질러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집이 좀 탔다 그랬는데 이 듀현은 그거를 자기랑 결혼하는 거를 반대해가지고 그걸 반발을 해가지고 집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혼할 순간조차 걔한테 정확하게 묻거나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물어볼 용기도 없었나 보지. 그치. 그냥 다 자기 딴의 맘대로 해석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듀현이 말을 하면 할수록 개찌질하네. 그러니까요. 듀현 같은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더 찌질하네. 절대 결혼하면 안 네. 되고 서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듀현 같은 캐릭터가 겉보기에는 되게 나를 위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본인- 맞춰주고 자신의 말을 다 표현하지 않고 뭔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 실력 봤죠? 난 그 정도 해주는 사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하는데 야 입술에 점 있으면 감사합니다고 살아야지. 술에 점만 있으면 돼. 하긴 어떠한 순간에도 아침에 항상 보면 밥은 해줬어. 담배 피는 거 왜 이렇게 섹시해요? 난 근데 집에서 피는 건 좀 별로던데. 아니 근데 집에서 피는 건 좀 별로. 나가서만 펴줬으면 좋겠는데. 담배 아니, 피는 건 그리고- 섹시한데 그 청소기 돌 때 담배 피는 건 좀 그랬어. 그건 좀 그랬어. 안 아니, 돌리는 그리고 이만 못해. 나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나는 되게 디테일에 그러니까 미장센적 디테일이 되게 뛰어난 게 그 임수정이 피는 담배가 뭔지 보셨습니까? 씨가 보엠씨가 보엠씨가 모히또입니다. 응. 보엠씨가 모히또예요. 모히또야, 맨솔. 그거. 그게 만약에 말보로나 아니면은 더닐 이런 거였으면은 매력적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보엠씨가 모히또라서 난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넣고 피워. 그렇지. 시원함을 더하겠다고. 이건- 맨솔은 이거는- 냉장 보관이야. 작가거나 연출가가 확실한 흡연자일 때 가능한 그냥- 일이죠. 그거 보고 와이프한테 설명해 줄 때 좀 민망했어. 보엠씨가 모히또는 제가 보엠씨가 모히또를 되게 오래 피웠었거든요. 어렸을 군대 때. 있을 때도 많이 피웠죠. 대학 때 항상 대학 때 우리 2008년 9년에 나왔다고. 맞아,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한창 유행을 많이 히트 작품이었지. 했었어가지고. 맞아. 근데 보엠씨가 모히또는 뭔가 이렇게 그 보엠씨가 모히또는 그 연두색과 청록색 빛깔의 에메랄드에 가까운. 민트색. 그게 뭔가 이렇게 그 젊음의 상징이랄까 뭔가 말보로 더닐 이런 거는 그냥 스테디셀러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는 뭔가 그 당시에 낙곰수를 듣는 사람들이 피울 것 같은 담배 느낌이 있었어. 그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 주변에 그거 피는 사람들은 좀 그랬다니까. 아무튼 그게 하긴 그때 만났던 그 여자애도 보엠씨가 모히또였어. 그 아주 저항감 충만한 그분도. 그분 지금 저기서 카페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와이프가 그 뭐냐 식탁에서 담배 피는 모습 보더니 참 쟤는 식탁을 좋아해 그러는 거야. 아, 식탁에서도 하죠. 식탁에서 해보셨습니까? 아이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 그건 안 돼. 말할 수 없어. 입이 열릴 뻔했는데 안 돼. 아이 그런 남의 성생활. 이게 전총조 거 궁금해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맞아. 인공 고환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 나는 되게 그게 충격이었거든. 그 처음에 제가 그런 걸 본 거는 이영애 나오는 거 뭐죠? 친절한 금자씨. 신나는 것이. 친절한 금자씨에서 식탁 씬이 나와요. 응. 그걸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걸 내가 여기서 보는 게 맞나? 그건 처절한 복수 영화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수정 씨 사랑합니다. 네. 네. 임수정 배우 되게 그러니까 캐스팅이 다 좋았어요. 이성균 배우가 오히려 가장 묻히는 캐릭터였고, 캐릭터상. 사실 이성균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그 역할을 했어도 차라리 송세벽 배우가 그 역할을 했어도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거는 좀 궁금했어요. 그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축산업자가 계시다면 실제로 계시겠어요? 실제로 소 젖을 짤 때 그렇게 현란한 손놀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보면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야 나는 소젖을 그렇게 쫙쫙 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짤 때 그렇게 쩍쩍 짜는 걸로 막 손가락을 알긴 막 했는데,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현란하게 이렇게 뭔가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게 그것도 웃긴데 소 얼굴 비춰주는 장면이 너무 연기 이렇게 나가고 소가 점점 흥분하죠. 오르가즘 잘했어요. 그게 오르가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축산업자분들이나 관계자가 계시면 남양유업에서 좀 알려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부끄러우시면 메일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소젖이 그렇게 생겼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안 짜봤어요?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면은 그래요?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니 꼭지가 길어가지고
되게 그 뭐지 EBS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긴 해요. 저 얼마 전에 본 거는 염소 키우시는 분이 짜는데 염소젖 짜는 염소 거. 잘못 짜면은 애가 아파해가지고 발로 찬대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빨리 피하거나 아니면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되게 스킬이 필요한 작업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손가락이 그렇게까지인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까지 해야 어, 되는데. 엄청 현란한. 그게 사실 그 조정석이 키스 설명한 것보다 더 먼저 그렇죠. 나온. 맞아요. 그리고 키스와 지금 이 소젖은 좀 다르죠 수위가. 그렇지. 그죠.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되게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어때요? 이터널 선샤인이 뭐였지? 아니면 뷰티 인사이드. 아 뷰티. 아 한효주. 아 좋다. 가시죠 일단. 한효주 좋아. 자 다음 주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안녕.